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투앤TV입니다. 오늘은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능은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죠. 오늘 지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능 검사는 무엇이고 지능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IQ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능은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이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적 활동의 능력을 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추상적인 사고 활동을 사고력을 지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지능은 보다 넓은 범위이다.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하면서 예술적인 능력이나 자연 친화적인 능력 혹은 대인관계 능력도 지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지능의 개념은요, 전통적인 지능의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웩슬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정의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지능은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즉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을 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의에 근간해서 이 정의에 바탕을 두고 이분은 지능 검사를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쓰는 지능 검사를 만든 토대가 되었어요.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런 능력을 잴 수 있을 만한 검사들을 만들었고 그런 소검사들을 실시해서 그 값의 평균을 낸 게 IQ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IQ가 궁금해서 지능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병원을 가시던 어떤 센터를 가시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받는 지능 검사는 모두 이 웩슬러가 만든 지능 검사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쓰는 것은 4판인데요. 현재 우리가 4판을 쓰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5판이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능은 조금 더 타당하고 정확하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지적 활동의 능력을 재기 위해서 계속 개선되고 있고 수정되고 있고 보완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IQ 검사를 통해서 나온 이 IQ 수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4판에서 재는 이 4판 검사에서 재는 지능 검사의 그 소검사 결과 우리 아이가 이런 능력에서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시는 게 좋고 너무 절대적인 수치로 변하지 않는 우리 아이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치로 인식하신다면은 좀 너무 과대하게 그것들을 해석하실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능 검사를 통해서 나온 이 지능 수치, 지능 지수, 이 IQ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지능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원칙은 지능지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능을 100%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완벽한 검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능은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그것에 근접한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노력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능 검사가 예전 판보다는 그래도 더 3판 보다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능검사 웩슬러 검사 4판이 조금은 더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검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IQ 수치라는 것은 통계적인 수치예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웩슬러 지능 검사를 실시했는데 IQ가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점수는 그 연령 또래, 동일한 연령 또래, 만약에 만 8살이라고 치면은 그 아이의 나이가 만 8살인 경우에 같은 8살, 같은 또래, 같은 연령 또래의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검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점수대로, 점수별대로 차례로 낮은 점수를 맨 처음에, 그리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일렬로 줄을 쫙 세웠을 때 맨 가운데 중간 점수에 위치한 아이를 100점이라고 하자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간별로 100점에서 110점, 120점, 130점 이렇게 구간별로 우리가 90점에서 109점 사이는 평균 수준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110점에서 119점은 평균상, 또 그 위는 우수, 또 그 위는 최우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90점대는 평균하, 또 80점대는 경계선, 또 그 아래는 뭐 지적인 능력이 낮은 수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준별로, 구간별로 해석을 하게 되고, 상대적인 그 다른 아이들과 같은 연령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점수에 너무 연연하시거나, 이런 점수 하나에 그 평균 점수거든요. 열 몇 개의 소검사가 있어요. 그 소검사를 다 실시하고 나서 평균을 낸 점수를 IQ라고 하는데, 그 평균 점수에 너무 연연하시면 정작 봐야 될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능지수는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에요. 어떤 아이가 지능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70점대가 나왔어요. 즉 경계선 수준의 지능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타고나기를 경계선 수준으로 타고났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타고난 지적 능력은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받아온 후천적인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경험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고, 이 아이가 이후에 어떤 교육적인 경험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계선 수준이 아니고 평균 하 수준이나 평균 수준으로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 평균 수준이 나온 아이들, 뭐 105점이나 110점이 나온, 110점이면 평균 상 수준이네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고 이런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개발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또 몇 년 후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했을 경우에 지금 나온 점수보다 더 낮아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능지수는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다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문화적인 경험, 교육적인 경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되고 높은 점수를 가지고 지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이제 궁금해지실 것 같으세요. 지능지수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검사를 그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IQ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 4가지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능검사 현재 4파는 지능을 4가지 영역으로 이제 바라보고 검사를 하거든요. 첫 번째 영역은 언어 이해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지각추론 영역이에요. 세 번째 영역은 작업기억 능력이고요. 네 번째 영역은 처리 속도 영역입니다. 이 4가지의 영역을 모두 합해서 평균을 낸 값이 IQ, 지능 지수예요. 그러면 IQ 검사를 했을 때 이 IQ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IQ 수치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영역별로 이 아이의 능력치가 나와 있거든요. 다양한 영역이 인지 능력이 고르게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은 낮거나 불균형하게 발달이 좀 지체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인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지능검사 자료를 가지고요. 보면은 모든 아이들은요. IQ가 높은 아이들도 낮은 아이들도 동일하게 모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은 없어요. 소검사별로 어떤 아이들마다 어떤 검사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검사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오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인 그런 강점과 상대적인 약점을 파악해서 이 아이가 조금은 더 고르게 그 약점을 보완하고 또 강점을 알아서 그것들을 더 자신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정보와 그런 팁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를 쓸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지적 능력이 학습 능력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학습 성취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이 안 나와. 이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 말은 곧 이 IQ가 이 지적 능력이 학습 성취도로 반드시 동일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IQ 검사의 보고서를 잘 보면 영역별로 이 아이가 어떠한 측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도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단서들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도 학습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지능검사 자료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능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특별히 IQ 수치를, 지능 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이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의미 있는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만한 댓글이 있으면 제가 그에 대한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아이와 만드는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인투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